이어서 이제 제 여섯 번째 발표인데요. 영조대 강화도 운영과 위상의 변화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김우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국방대학교의 노영구 선생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국대에서 조선 후기 국악 연구를 하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에 앞서 제가 강화도를 이제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 능력의 부족으로 아마 교통, 해운 이런 거는 배경으로 처리가 돼서 아마 조금 본 심포지움의 취지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의 이제 위상은 영조대로 가면서 점차 이제 보장처에서 도성의 외곽 방어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지리적 입지였었던 그 강화도의 사면이 바다나 아니면은 센 물살로 인해서 조수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다음에 역사적인 입지, 이런 것들이 점차 영조대, 숙종대 영조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선박이 접근하기 편하게 되면서 농지 개간이 가능해지고 간척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선박들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숙종대 이래로 그 전부터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황당선이 굉장히 출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화도에 대한 좀 위기 의식도 있었고, 또 영조 자체가 무신난에 대한 경험도 있었으면서 1751년 수성 유능을 이제 선포하면서 강화도는 도성 외곽의 방어 중심지의 하나로 이제 조금 그 위상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 조금 영조 개인, 그러니까 영조를 중심으로 해서 영조의 군해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 수호로 결심하기 전에 이게 바로 백성을 속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도에서 이제 설치된 여러 가지 제한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영조와 강화도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숙종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황당선이 출몰을 하게 되는데요. 황당선은 불법 업체나 밀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소속 불명의 선박입니다. 특히 이제 1680년 이후로 천계령이 해제되면서 출몰을 하는데, 그 고대부터 오늘 다 발표를 들으셨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부터 이미 그 이쪽 산동이나 등주, 레주에서 강화도 등지로 하루 만에 이룰 수 있었고, 이 아래에 소주나 항주에서 곧장 이제 호남으로 이룰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게다가 1680년 전후로 해서 1698년에 청해 곡물을 수입하는 이 과정에서 산동에서 이 그 봉황성, 그다음에 이 중간까지 이르는 해운 루트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체선, 표류선, 상선, 해적선의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황당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조는 이러한 황당성에 대해서 무력 충돌보다는 방축을 선호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나 선박, 무기 등을 배치를 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 우려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수도권과 조은로를 이제 위협한다는 부분입니다. 조은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 위협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동법 시행이 이제 확산이 되고 삼남의 세선 등이 각종 물화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신난 당시에 삼남 수로로 도성을 이제 침투하자, 아니면은 조은을 차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노출이 되면서 이부 강화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타나기도 시작했고, 영조대에 있었던 다양한 역적 무리들이 이제 반란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을 백령도라든지 이쪽 도서 지역에 귀양을 보내는데, 이들과 황당선이 이제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잔매나 거짓 보고를 통해서 풍속이 이제 악화되고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청황제한테 여러 번 자문을 보냈는데, 그 기존의 숙종이나 그다음에 경종대와는 달리 청황제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그 사건이 벌어질 때 동안 이렇게 문서로서만 보고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무능을 질책을 당하면서 영조가 이제 번항으로서 직분을 못하기 때문에 처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방의 경비 강화, 그다음에 군사들의 충성심을 고양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화도와 인근 도서 지역의 재정비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한 거는 1738년에서 45년 사이에 강화된 위상 강화인데요. 1735년에 황당선이 이제 초도에 이쪽 지역에 대륙 한 60여 명이 도착을 해가지고 첨사를 굿하고 무기를 탈취한 사건도 있었고 1738년에는 황당선이 초도, 대청도, 서청도, 용매, 강화도를 지나서 덕적, 난지도까지 이동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많은 황당선들이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한양하고 굉장히 가까운 교동, 강화도 이쪽 지역까지 가까이 굉장히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선원 400여 명이 오차지인에서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관리를 살해하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국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몽골 중가르부하고 청나라가 이제 또 공격을 같이 이제 싸우면서 중가르부 갈단 체링이라고 하는 이런 몽골족과 청군이 대립을 했는데 이 갈단 체링이 1745년에 사망을 하면서 다시 이제 몽골 지역과 청나라가 좀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실록을 보면 경회가 되게 어수선해서 뜬 소문이 막 확산을 하고 있었고 전쟁의 상이 나타나는 흰 무지개의 병고로 인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영조는 군사적 측면에서 덕적진을 복구를 합니다. 이 덕적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서와 호서의 교차 경계 지점이고 바로 등주와 그 내주가 마주 보이는 외항의 유해처입니다. 원래는 숙종 35년에 이곳에 이제 만호를 설치를 했는데 영조 1년에 여기가 병선이나 병졸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별장으로 대처를 하고 협파를 합니다. 그런데 영조 14년에 이쪽으로 이제 황당선이 접근을 하자 여기가 가장 취약 지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영조대의 협파가 된 건데 이게 경종대의 협파가 됐다라고 인식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덕적지인이 설치가 돼서 그 주변 인근 그 진관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1740년에 협파된 지 15년 만에 재설이 되고 기존의 별장조차도 파견되지 않았던 여기에 다시 이제 첨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외성을 개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빨간 선 보시는 곳이 원래는 숙종대에 설치가 되었던 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변의 습기와 파도로 인해서 자주 퇴락을 하게 되고 보수와 그다음에 붕괴가 반복이 됩니다. 1741년에 강화유수 김시혁이 부임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토성이었던 것을 벽돌로 쌓자라고 해서 개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해관에서 이것을 보고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공력은 절반이지만 효과가 2배 이상이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개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있었던 선두포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래 조세를 이제 중앙 정부로 옮겼다면 이것을 강화도로 이숙시키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 결과 몇 년 사이에 바로 적북도하고 제숭도까지 파란 부분이 되는 이 심리를 완성을 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영의정이나 이제 가가지고 대포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되게 견고하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외성을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수성장을 이제 중군에게 겸임을 하게 하고 남은 3심리도 이제 유수가 1년마다 심리실 쌓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바로 의례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장소가 바로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삼충과 이염의 후손 관리, 그 다음에 사당이 건립이 되는데 삼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일, 황선신, 강의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충렬사에 배양된 인물로서 굉장히 직분은 낮지만 충절을 잘 드러낸 인물로 평가해서 영조가 이들에 대한 문구를 직접 외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증직에 한계가 있었고 후손도 미비했는데 이들을 녹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735년도에는 삼총단의 이제 제사를 영구히 국가에서 준행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또한 외란 당시 공적을 세웠던 이염의 후손 이면을 특명으로 이제 관직으로 하고 여기에 1745년에 이총병사라고 해서 이염의 신주와 그 부친인 이성량의 이제 화상을 봉안하면서 불천지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강화도를 이제 대명의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장소로 삼으면서 호란 때 순절한 이들을 포편하는 거조와 표리를 동시에 이루는 그러한 측면과 함께 강화부의 사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직사를 건립을 합니다. 종묘와 사직은 국가의 기반이면서 정체성을 이루는 곳인데 이곳 그 사직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의 위판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의 상실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원래는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 해적에 출몰한다라는 이유로 그 숙종대에 남한산성에 묘사를 설치를 했는데 비슷한 인식에서 이제 영조도 서서히 강화도에 묘사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김시혁에게 이제 거기에 이제 종묘사직을 중시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훗날 의지할 곳을 여기서 이곳에 이제 사직사를 설립해라, 묘사를 설립해라라고 해서 1744년에 사직사가 건립이 됩니다. 또한 만영전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어진을 봉안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숙종과 영진의 어진이 봉안된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도성 이외의 곳이에요. 그래서 1744년에 영조가 대신에게 갑자기 어진을 보내면서 이거를 내가 외부에다가 이제 어진을 봉안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종성이 거기는 강화도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침 자기 생각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만영전에 어진을 봉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숙종대도 여전히 청과 몽골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강화 외성을 구축하고 문순산성을 구축한 이후인 숙종 21년에 자신의 어진을 장령전에 봉안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영조도 황당성과 청의 몽골 전쟁 사이에서 강화 외성을 개축한 이후에 자신의 어진을 바로 옆에 있는 만영전에 봉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진은 바로 영조의 분신이고 망년전은 제2의 어실이다라고 해서 1738년에서 45년 사이에 군사적 그리고 의례적 측면에서 강화도가 도상 못지않는 여전히 중요한 보정초로서 그 가치와 미신이 강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강화 외벽 벽성이 1년도 못 되어서 굉장히 큰 광풍과 폭우로 인해서 일부 붕괴가 되자 23년부터 영조 23년부터 도성 숭호론으로 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이제 강화도의 관리는 꾸준히 이어져서 강화 외성은 이제 석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충의 지역으로서 이제 자주 부각이 되면서 그 대상도 무명의 군사로서 순국했던 사람들이나 그 병자호란 때 궁녀들을 기립하는 그런 장소들을 영조가 직접 거기에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충렬사에 호란 이주갑이나 아니면은 명멸망 백주년을 이제 기념을 해서 여러 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순국한 이들을 지위 고하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그 영종진을 독진화했는데요. 원래 영종진이라고 하는 곳은 삼해 해구고 조선과 상선이 지나는 수로의 인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숙종 16년에 이곳을 이제 방어역으로 승격을 했는데 그 영조대에 가면은 이미 뭐 폐진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된 황당선과의 분쟁이 일어나자 이곳을 이제 수영으로부터 독진화를 하면서 교동의 통제영, 강화도의 진무영, 영종징의 그 방어영을 이제 상호 연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 강화도와 함께 서해를 방어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조대 그 강화도 운영과 위상의 변화를 보면 영조대 강화도 운영의 배경은 바로 황당선으로 인해서 도성 인근의 주요 해로가 위협을 당하고 변모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내외의 변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운영의 특징을 보면 강화도 내부의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외부에 독진화된 도서 지역들을 연계하며 숙종이 시행했던 묘사 건립이라든지 진전제도를 계승하고 충절의 표상이 되는 대상
공연장을 확대해서 추모하고 우대하는 방향으로 구현됐습니다. 그래서 영조대 강화도의 그 위상 변화를 보면 한때는 도성 못지않은 관리와 시설이 투자되었고 강화도의 지형적, 경제적, 시대적 한계가 그 과정에서 노정이 되었으며 그 결과 도성의 수비 체제를 보완해주는 도성 외곽의 중심지 그리고 경기 인근 서해안에서의 주요 요해처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왕조의 근본과 정통을 보호할 수 있는 제2의 보루로서 점차 충의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에도 국가와 왕실을 위한 그런 충정과 헌신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결론 지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노영구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노영구입니다. 목소리가 잠깐 조금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저께 조금 많이 갔습니다. 발표문하고 지금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많이 정돈이 돼가지고 발표문에서 지적된 내용이 상당수가 그냥 반영이 돼버려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적할 것이 더 줄어버렸던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뭐 새로 또 추가적인 자료도 보시고 또 내용도 좀 시계열적으로 좀 보완하셔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좀 정돈된, 처음에 제가 한 3, 4주 전에 받았을 때는 좀 포괄적이었는데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개통을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토론 발표문에 입각해서 발표 프린트에 입각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항상 이 발표라고 하는 건 그 기존의 것과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드러나는 것들이 참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들을 동시에 나열하는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강화도 관련된 연구와 나의 연구 차이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부분입니다만 이 강화도에서 주로 이제 검토하신 지역이 강화도 외성하고 그다음 덕진하고 이제 영종진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영조대 이제 강화도 주변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황해도 지역이라든지 황해 바로 위에 있는 그 연안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진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강화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볼 때 느낌이 이제 이 황해도 지역에서 움직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강화도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강화도 위쪽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점검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한 네 번째라고 뭐 적어놓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황조 유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강화도 지역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그 영조대 조선의 어떤 인물들의 후손에 대한 그 현창 문제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일환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영조대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하나 또 마지막에 제가 이 발표문 여기 오늘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종진을 뒤로 조금 돌리셨는데 지금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검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덕적진을 앞에 두고 영종진 뒤로 돌렸습니다만 그 단순한 시계열적인 어떤 설명인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프레젠테이션상에서는 강화도의 변화와 영종진의 독진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느낌은 좀 상당히 적어서 처음에 발표문하고 달리 이제 분리도 하시고 하나의 강화도의 변화 장상으로 이제 영종진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가 발표할 때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보면 역사 연구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연구다 보니까 이 감상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 연구에서는 감상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매진말 마지막 부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자료상에 나타난 어떤 몇 가지 어떤
그 감성적 멘트들 같은 경우가 과연 적절할까? 특히 뭐 충성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과연 논정 가능한 것들일까에 대한 저는 개인적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 저희들도 말 안 되면 가끔 쓸 때 있죠. 그리고 가끔 울적할 때 쓸 때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엄밀성을 갖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건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럴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본다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하는데 근거 자체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을 세이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